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사 등록 3일 패션, 주식회사 3일 패션이라는 의류를 도소매하는 하는 법인으로 회사를 등록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거래처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부분을 전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이 부분에서 학습한 걸 가지고 시험 문제, 평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놓고서 문제는 134페이지와 같이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문제의 답을 맞추면 되는 거죠. 자, 교재 134쪽 보시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1번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회사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세 법정동은 용산구청이다. 요즘에 용산구청이 굉장히 핫하죠. 자, 그러면 회사 등록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사업장 주소를 입력할 때 우편번호 검색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지방세 법정동이 이 우편번호에 딱 맞는 지역으로 자동으로 코드가 입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청 맞죠? 다음 2번 지방세 세무서는 용산세무서이다. 네, 용산구청이니까 용산세무서 맞겠네요. 13번에 용산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국세환급금 계좌는 국민은행 250- 이렇게 된다. 네, 여기 18번에 국세환급금 계좌는 신한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을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는 여기 3번을 마우스로 콕 찍으면 답이 우리 OMR 카드처럼 답이 찍히는 거예요. 답이 3번입니다. 다음 2번 환경 설정 회계 1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에 카드 채권 기억나네요. 외상매출금 카드 채권 계정과목 코드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 것은요, 아 맞아, 카드 채권을 내가 외상매출금으로 했었지 하면은, 아 근데 코드를 모르겠군요.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쓰시게 되면은 외상매출금은 108번이다 라는 거 아시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환경 설정 들어가셔서 확인 눌러주시고 회계 1 탭을 클릭하시고 어디를 물어봤냐면 카드 채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108이라고 되어 있죠. 외상매출금의 계정과목 코드가 108입니다. 108. 그래서 1번이 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3번 매입카드 CT카드의 사용대금 결제일은 며칠인가? 우리가 앞 시간에서 거래처 등록을 할 때 카드 거래처 등록을 했었어요. 그때 결제일을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가셔가지고 카드 탭을 클릭하고 CT카드 선택을 한 다음에 구분이 매입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3번에다가 여러분이 결제일을 30일 이렇게 입력해 놨었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날 여기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클릭. 다음에 4번 문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 시간에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했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딱 하나 등록해 놨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
645에 246 하나를 클릭하고 차량 번호가 649에 246 하나이다. 맞았습니다. 경비구분은 800번대이다. 네, 경비구분 여기 5번에 경비구분 800번대 맞죠? 기초 주행거리는 200km이다. 네, 200km 여기 맞죠? 8번. 다음에 4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마우스로 클릭해서 답을 찍으면 됩니다. 다음 5번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분 재무제표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입력을 해놨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기분 재무상태표 보기 1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야기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딱 클릭하시고 자산 총계가 202,908,000이다. 틀렸네요. 자산 총계는 이렇게 되죠. 199,952,000. 요게 자산 총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차변의 합계인 거죠. 자산 총계는 이쪽 오른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0290,000이다. 예, 50290,000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뀌어져서 입력이 되는 거예요. 하하, 그럼 이걸 옳다고 그래야 되나? 맞다. 네, 약간 애매합니다. 일단 다음 문제 또 다음 보기를 또 보겠습니다. 예,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5,500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은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가는 거예요. 상품이 10,500이죠. 예, 3번 틀렸습니다. 아, 그러면 네, 틀렸죠. 5,500이 아니라 10,500이에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세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을 상품 매출 원가에 요 금액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클릭하면 그러면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밑에 이렇게 아까 전기분 재무 상태표에 상품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었습니다. 틀렸죠? 다음은 4번.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29,688,000이다. 네, 당기순이익 여기 나오죠? 27,188,000이죠. 그러면 옳은 것은 2번이 옳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다른 건 금액이 확실히 틀렸어요. 자,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50,290,000이다. 네, 요것만 맞았습니다. 자, 원래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우리가 여기다 2월 시켜서 입력할 때는 계정과목을 이렇게 바꿔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어떤 뭔가를 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하고 점수는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 가지고 여기서 하나당 뭐 2점, 어떤 건 3점 이렇게 배점을 하고 있어요. 자, 기초정보관리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전표관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표관리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 전표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전표관리를 시작을 하는 뿐이지, 결국에 이제 우리 회계실무라는 것은 제가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텐데, 분계로 시작해서 분계로 끝나는 게 회계 공부예요. 회계실무라는 것은 바로 이 분계가 바로 전표 입력이에요. 분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표 입력의 기본을 제2장 여기에서 우리가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전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론 때 배웠습니다. 예, 회계상 거래를 인식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뭐예요? 그 거래로 인해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래가 회계상 거래입니다. 그런 회계상 거래가 인식이 되면은 바로 회계 실무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전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바로 분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수기로 회계 처리를 했을 때는 전표 만들고 분계장을 기록하고 또 일계표를 만들고 그것을 원장에 기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전기라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산회계이기 때문에 전기가 전부 자동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표 입력만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회계 실무는 전표 작성이 뭐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나머지 10% 약간의 이제 작업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작성하면 하는 것은 그 증빙 서류를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증빙 서류. 자, 전표 작성한다는 게 증빙 서류를 보고 작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야근 식대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야근 식대를 지급하고서 식당에서 영수증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현금을 지급했으면 현금 영수증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바로 증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 종이로 된 것을 옛날처럼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그 카드 가맹점을 통해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증빙 자료가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자동 전산 자료로 디지털 자료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증빙은 예를 들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라든가 그 다음에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받아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한 자료는 우리가 증빙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5년간은 보관을 해줘야 돼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왔을 때는요. 과거 5년치의 비용에 대해서 증빙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5년 지난 것은 버렸습니다 하면 돼요. 뭐 보관을 안 했다가 뭐 없었는데 그냥 5년 지난 거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보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5년 전까지는 보관을 해야 돼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이러한 것처럼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이 일어나는 그러한 증빙에 대해서는 보관 의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 전표와 관련된 증빙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이 전표 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137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론 때 공부했단 말입니다. 회계상 거래는 무엇이냐?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수익과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네모 박스 I 캔에 있는 걸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이지만 회계에서는 거래가 아닌 경우라고 예를 들었는데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하면은 회계 처리할 사항은 없는 겁니다. 계약서 주고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거는 회계 처리 사항이에요. 왜 그러느냐?
계약금을 지급하면 우리 회사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건 회계처리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을 채용하고 계약했다. 네, 직원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직원 채용하는 날 회계 처리할 사항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직원이 채용이 되어서 직원이 출근을 하려면은 만약에 사무원이다 그러면 책상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직원이 사용할 PC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회계 처리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또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 네. 계약만 하는 것은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금을 주었거나 받았다. 그러면 회계 처리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했다. 네, 우리가 이제 은행을 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채무, 부채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도 증가해요. 자산도 변했고 부채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계 처리하지만 단순히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부에 담보 설정하는 이런 등기 행위 이런 것들은 회계 처리 사항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회계에서 거래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거래가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죠. 상품을 도난당했다. 뭐 상품만이 아니라 뭐 비품을 도난을 당했다든가 회사가 어떤 도난을 당했으면 뭔가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또 파손을 입었다.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화재가 발생했다. 회계 처리 사항입니다. 가격이 하락했다. 이것도 회계 처리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산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갈 때만 회계 처리하고 떨어질 때는 회계 처리 안 한다든가 이러면은 안 되겠죠. 떨어질 때도 회계 처리하고 올랐을 때도 회계 처리하고. 네. 자,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회계상 거래에 대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분계의 원리에서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거래의 8요소. 바로 그 분계가 전표 입력인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전표를 입력할 때 자산 개정 과목은 증가했으면 차변에 기입할 거예요. 차변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 현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 등이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산이 증가했다면 차변에는 자산 증가이고 대변에는 이걸 기록해야죠. 부채 증가. 그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산도 증가하고 부채도 증가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모든 회계상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이 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이걸 따져볼까요? 야근 식대를 지급했어요. 앞에 식당에서 어제 직원들이 뭐 전부 야근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식당에 찾아가가지고 식대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습니다.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래서 현금은 대변에 기입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래는 대변 요소 하나로서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차변 요소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복리후생비. 네, 복리후생비가 비용이죠. 판매관리비 비용 발생. 차변에는 복리후생비를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회계상 모든 거래는 여기 나오죠. 회계상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하여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계를 이렇게 써놓고 또는 전표를 입력해놓고 내가 지금 이 거래가 자산 증가인가 자산 감소인가 판단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자산 증가를 차변에 기입했는가 자산 감소라면 자산 감소를 대변에 기입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했다면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차변에다가 기입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은 내가 복리후생비라는 걸 나는 기입했으니까 차변에 기입하든 대변에 기입하든 어딘가는 기입했으니까 됐겠지 하면은 큰일 납니다. 만약에 복리후생비를 차변에 기입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대변에 기입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익 발생이 오는 건 아니고 비용이 취소되는 거예요.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입하는 것인데 대변에 기입하잖아요. 만약에 반대쪽에 그러면 그 비용이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 비용 취소.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바꾼다는 것은 정반대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요소 4가지 요소, 대변 요소 4가지 요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회계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의 8요소예요.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밑에다가 2개를 더 넣으면 10요소가 됩니다. 아까 비용 발생 차변인데 비용을 대변에 기입하면 비용 취소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수익 발생은 대변인데 수익을 만약에 차변에 기입하면 이것도 수익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 설명하면서도 이 거래의 10요소를 살짝 얘기했을 것 같은데 원래는 8요소예요. 8요소이지만 비용도 취소, 수익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까지 넣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차변 요소가 5개, 대변 요소가 5개 해가지고 10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를 입력을 이제 하는데 여기 뭐 이 설명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설명은 왜냐하면은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들어가서 넣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표 번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표 번호는 전부 다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또 계정 과목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코드는 처음부터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란에다가 그냥 계정 과목을 2글자를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코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코드를 찾아가지고 클릭을 하거나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코드를 모를 때는 계정 과목 2자리만 입력한다. 3글자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복리후생비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 복리까지만 입력하면 돼요. 후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글자가 지금 5자잖아요. 2글자만 입력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입력해도 2글자. 끝에 이렇게 생비 이렇게 입력해도 2글자.
후생 이렇게 입력해도 두 글자. 리후 이렇게 입력해도 두 글자 나오죠. 네. 아무거나 두 글자 넣으면 돼요. 뒤에서 두 글자를 넣든 가운데에 두 글자를 하시든 앞에 두 글자를 넣든 네. 두 글자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단어가 포함된 그 문자가 포함된 개정 과목을 검색해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표를 입력하다가 보면은요, 잘못 입력해가지고 삭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어디선가 삭제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전표를 딱 선택하고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상단에 보면 휴지통이 있어요. 항상 이 휴지통으로 모든 걸 지웁니다. 전표를 정렬해야 될 때도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할 때는 뭐 정렬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표의 정렬을 입력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날짜 순서대로 할 수도 있고 개정 과목 코드별로도 정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표를 입력할 때는 그동안 이제 분계할 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분계에서는 나누지를 않아요. 예, 분계할 때는 전부 대체 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먼저 대체 전표를 말씀드리면 대체 전표라는 것은 우리가 분계를 기록할 때 차변, 대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기록하는 게 다 대체 전표입니다. 모든 거래는 대체 전표로 입력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표를 대체 전표로 입력, 즉 차변, 대변으로 나누어서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굳이 출금 전표, 입금 전표를 만들어 놨느냐? 양식이 따로 있진 않아요. 똑같은 메뉴에다가 입력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아까 대체 전표는 3번 하면 차변, 대변은 4번 이렇게 하는데 출금 전표는 거기 구분란에다가 1번 입력하면 출금 전표라고 써져요. 출금 이렇게. 출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출금이라는 것이 표시됐다는 것은 대변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대변이 현금. 출금, 돈이 나갔다. 출금. 그래서 출금 전표를 딱 선택하면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정 과목을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차변만. 그래서 입력 속도가 빨라져요. 아시겠죠? 대변이 현금인 거래는 출금 전표로 입력하면 입력 속도가 빠르다. 요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대체 전표에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복리후생비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출금 전표로 쓰면은 구분란에다가 1번 입력하면은 대변의 현금이 자동 입력됐거든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한 번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입력 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입금 전표. 입금 전표는 이제 우리가 구분란에다가 2번을 입력할 거예요. 이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차변에 현금이 딱 입력됩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은 이미 입력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은 대변에 갈 개정 과목 한 번만 입력하면 돼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차변이 현금인 거래는 입금, 즉 구분란에다 2번 입력하는 게 좋겠고 또 대변이 현금인 거래는 구분란에다 1번 입력하면 좀 더 좋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전표는 대체 전표로 입력할 수 있어요. 대체 전표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이 3전표제를 입력하고 있다. 3전표제라는 말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이 세 가지를 3전표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하나가 한 줄이 더 있네요. 5번과 6번도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3번이 차변이고 4번이 대변이거든요. 그럼 5번은 뭐라고 여기 안내가 되어 있냐면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 대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5번과 같은 거고 4번은 또 6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구분을 했을까요? 이거는 결산 분계 때 특별히 일반 분계하고 구분시키려고 해놓은 거예요. 회계 처리는 똑같은 차변과 대변이에요. 이 코드는 수동으로는 전혀 안 쓸 겁니다. 나중에 자동 분계, 결산 자동 분계할 때 5번과 6번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위에 있는 140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래처 코드. 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라는 것이죠.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은 채권, 채무, 예금 계정 과목들이에요. 어떤 계정 과목이냐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걸 했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이런 거 기억나시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거. 그러한 계정 과목은요. 거래처를 모르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요. 거래처를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거래처가 만약에 코디나라다. 근데 코디나라라고 한글로 이렇게 거래처 안에다 입력해 놓으면 그게 컴퓨터가 처리를 못해. 거래처별로 원장을 만들려면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여러분이 했었거든요. 그때 다 코디나라는 몇 번, 뭐는 몇 번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 코드를 써야 됩니다. 한글로만 입력해서는 거래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정도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전표 작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금 전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수증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현금 영수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런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이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방구에서 구할 수 있는 영수증이다 해서 문방구 영수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문방구에 가면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요. 이 영수증을.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이런 자영업자분들은 뭐 사업을 내가 시작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네요. 뭐 신용카드, 뭐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사고 영수증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가까운 문방구에 가가지고 이런 영수증 한 권 사가지고 이게 써서 발행해 주면 됩니다. 그런 영수증입니다. 신뢰도가 좀 떨어지죠. 이런 영수증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자, 영수증을 공급한 사람, 즉 발행한 사람이 미소식당이에요. 미소식당에서 백반 5개, 한 개당 6,000원에서 30,000원 이렇게 발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소식당 사장님이 바쁠 때는 여기만 써주고 요 밑에 금액을 안 써주고 손님 보고 제가 바쁘니까 손님 보고 가지고 가서 사무실에서 써가지고 이용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반을 30,000원어치 먹었는데 50,000원어치 먹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여기 미소식당 사장님은 몰라요. 그 사람이 50,000원을 우리한테
먹었다고 그 영수증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미소 식당에서도 몇 월 며칠 날 5만 원어치 팔았다고 구세청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영수증은 이게 손으로 쓰기 때문에 구세청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서 직원이 와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신뢰가 좀 떨어지는 영수증. 그런데 만약에 미소식당에서 3만 원어치 밥을 먹고 그 사람이 현금 영수증을 사장님이 찍 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영수증을 딱 발행해 줬다 하면은 그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전산망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몇 월 며칠 날 핸드폰 번호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에게 현금 영수증이 얼마 발급됐다. 그래서 그 식당에 미소 식당의 매출로 잡혀요. 판매된 걸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힌 것을 가지고 와서 5만 원으로 고쳐서 입력하면은 서로 안 맞겠죠.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과 거기서 매출했다는 것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일일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다 대조해서 1년 안에 그걸 찾아냅니다. 뭐가 틀렸는지. 컴퓨터가 바로는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해서 돌려가지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지. 자,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영수증이긴 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계팀의 회계결산 업무 시 야근식 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회계 처리하시오. 그 분계를 한번 여기다 써보셔라. 시험에서는 이렇게 분계를 손으로 쓰라는 문제는 출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연습이니까 손으로 쓰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전산에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려면 머리에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머리에 정리된 것을 여기다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자, 야근식 대 업무하고 야근식 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러면 자, 복리후생비가 여러분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이 발생했어요. 차변에 기입해야 됩니까? 대변에 기입해야 됩니까? 차변. 그래서 차변에다가 복리후생비 3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 요소를 생각해 봅시다. 비용이 발생했으면은요, 대변에 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산이 감소했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했거나, 세 개 중에 하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감소했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손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NCS 평가 문제에서 전표 관리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어요. 손으로 한번 적어주시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손으로 펜으로 이렇게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결합관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결합관계도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결합관계라는 것은 거래의 8요소예요.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뭐예요? 비용 발생.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 뭐예요?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산이 감소했다. 비용이 발생했고 자산도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고 자산이 감소해가지고 자산이 감소해서 자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자, 다음은 이제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 전표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는요, 전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할 거고요.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도 입력을 해볼 겁니다. 예, 메인 매출 전표는 뭐냐면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이 있는 거래. 일반 전표는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계가 없는 거래. 그러면 지금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만은 부가세가 영수증에 안 나타나 있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이런 거는. 네. 우리가 만약에 간이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사업자인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오면은요, 거기에 공급가액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합계 얼마, 이러한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영수증은 일반 과세자가 발급하는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만약에 그걸 받아오면은 거기에 표시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온 영수증이면 여기다 입력해야 돼. 메인 매출 전표에. 그런데 이것은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비용 제출이에요. 자, 일반 전표 클릭하시고요. 날짜를 월과 일로 나누어서 위에다 다 입력하겠습니다. 1월 11일입니다. 1 엔터. 10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월 11일을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1월달 전표를 몰아서 여러 날짜 거를 한꺼번에 입력한다 하면 월만 입력하고 일은 비우고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해 가면서 며칠 거의 전표를 몰아서 입력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몰아서 입력하는 문제를 내지를 않아요. 하루하루 걸 입력할 거니까 연습을 그렇게 할 겁니다. 위에다가 월과 일을 다 입력하세요. 자, 이제 구분란이 왔어요. 아까 앞에서 쭉 읽어봤었는데 이 구분에는 여기 밑에 메시지가 이게 보이죠? 구분에는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이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죠? 자, 아까 우리가 출금 전표를 쓰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대변이 현금인 거래는. 그래서 여기 구분에다 1번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출금이라고 써줘요. 그러면서 여기 대변이 현금하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은 현금은 이미 해결이 됐으니까 차변에 입력할 금액의 계정 과목만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복리후생비 코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복리 이렇게 두 글자만 입력을 합니다. 복리. 그러면 복리가 들어있는 계정 과목 4개를 보여주는데 500번대는 생산부 직원의 복리후생비, 600, 700번대는 도급원가, 분양원가, 건설업에서 쓰는 거. 그러면 도소매 여부의 복리후생비는 800번대겠죠. 판매관리비. 네, 811번 선택하시고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코드로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코드는 지나가고 거래처에다가 미소식당이라는 식당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한 번 더 엔터 치시면은 적요의 코드가 넘어가는데 이 적요의 요 작은 칸은 코드, 여기는 그냥 내용을 쓰는 곳입니다. 이 코드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말이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실습을 해봤잖아요. 예, 그 현금 적요, 출금이나 입금을 우리가 현금 거래라고 하는데 현금 거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의 적요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기서 고를 수 있으면 고르는 게 편하겠죠, 입력할 때. 그래서 2번에 보니까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이라는 적요가 있어요. 그거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하고 엔터 치면 돼요. 이제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네, 차변에 3만 원이죠. 30 플러스. 그러면 동그라미 3개 플러스 키 누르면 땡땡땡 입력되죠. 엔터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 내용이 보여요. 차변, 대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왼쪽이 차변이에요. 복리후생비 3만원, 대변에 101번 현금 3만원. 한 줄을 입력해가지고 차변, 대변을 한꺼번에 해결했죠. 그래서 출금전표로 쓰면 좀 편한 거고, 차변, 대변 나누어 쓰면은 두 줄로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음 2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출금전표인데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64보에 2461에다가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부가세가 있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과세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오게 되면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2,545원이 지금 기름값 28,000원 중에 부가세 2,54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일반 전표가 아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받을 수가 없는 부가세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매입세액 부분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승용차입니다. 5인승 이하의 승용차,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에 그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전표에다가 그냥 입력을 해야 됩니다. 부가세 분계를 하지 않고 요 합계만 가지고 분계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에다가 기름, 주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비용인데요.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여러분 개념 과목이 있거든요. 판매관리비 중에. 그러면 여러분 차량 유지비가 비용이죠. 자, 밑에 분계를 했을 때 차변에 쓰겠어요? 대변에 쓰겠어요? 차량 유지비를? 네, 차변에 써야죠. 차량 유지비 28,000원. 대변에는 현금 28,000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거래 후 결합관계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는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이 날짜입니다. 1월 12일. 자, 위에 날짜를 12일만 고치십시오. 12일로 날짜 고쳐주시고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구분해서 1번 출금해 주시고
이번에 오는 차변의 개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예요. 그래서 차량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면은 자, 차량 유지비가 522, 622, 722, 822 이렇게 있습니다. 822번 써야 됩니다. 822에서 엔터. 자,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코드로까지 거래처를 관리할 필요는 없으나 거래처에다가 주유소 이름은 넣어줍니다. SK 성동주 그냥 주유소인가요? SK 주유소. 이렇게. 네, 거래처에 SK 주유소 적어주시고 적요의 코드란을 커서에 놓고서 밑에 적요를 한번 보세요. 유류대 지급이라는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1번 쓰면 편합니다. 자, 금액은 부가세를 따로 쓰지 마시고 합계 금액으로 합니다. 28,000원. 이렇게 하면 밑에 분계가 완성이 됐습니다. 차변에 차량 유지비 28,000원, 대변에 현금 28,000원 이런 분계가 밑에 보이게 됐죠. 자, 그런데 앞 시간에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는 말입니다. 차량별로 추가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시사항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수행해라 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이 말이 없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실무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까지 해줘야 회계 처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리는 회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면서 같이 해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것만. 그냥 차량 유지비를 몽땅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시사항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해라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차량 유지비 입력했던 그 줄을 클릭하시고 자, 어떠한 개정 과목에 대해서 추가로 해주는 작업이 있을 때는요. 추가 작업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 키보드에 F3이라는 기능키 있어요. F3 키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노트북 키보드에서는 펑션 키를 누를 때는 꼭 FN을 누른 상태에서 F3을 때려야 되죠. 노트북 키보드는. 자, 우리 일반 키보드는 그냥 F3. 저기 끝에 있는 하얀 키보드가 노트북 키보드예요. 저런 키보드는 FN 누른 상태에서 F3. 네. 자, F3 눌러봅니다. 그러면 밑에 뭐가 나타났어요?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할 수 있는 입력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승용차 코드를 더블 클릭해서 찾아줍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하나만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했기 때문에 아반떼 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분. 네, 유류비 그대로 두시고 부서는 코드를 안 만들었으니까 그냥 엔터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차량 유지비는 아반떼 차량 유지비다라는 것까지 장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장부를 만들기 위해서 F3 그 개정 과목에 대한 추가 작업을 할 때 F3을 누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입금 전표 연습을 하겠습니다.